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 상황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거리 두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인지 아직 불확실하다며 다음번 거리 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평가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797명으로 직전주의 1.6배, 2주 전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이달 말까지 계속 늘 것이라면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선 투표 후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장소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핵 폐기물 제거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의 내부 균열이 심각해 지진으로 원전 구조물이 붕괴하면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고강도 거리 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오미크론은 델타와 달리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행 정점의 시기와 규모를 놓고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이번엔 거리 두기를 최소 한도로만 조정하되 다음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영향으로 코로나19 유행 정점의 규모가 10% 내에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과 키스트 공동 분석 결과 거리 두기 완화로 유행 정점 시기가 조금 빨라지고 규모도 10% 안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규모에 2차적으로 연동되는 위중증 환자도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정도 증가 추이에 따라 늘어날 중증 환자 규모는 현재 의료체계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방역 조처를 완화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때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점 규모와 시기에 대해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며 다음번 거리 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 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이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2천여 명이 관련 보상법이 만들어진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도 소급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이 추산한 피해액은 1,600억 원인데 손실보상을 소급하지 않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의 피눈물로 버텨온 것이다. 소상인법 개정 전까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1인당 최소 8천만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이번 소송은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를 인식하고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하루 새 18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797명으로 직전주 500명의 1.6배, 2주 전 271명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하면 2, 3주 후에 위중증, 사망자가 연쇄적으로 급증한다며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비례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이달 말까지 계속 늘 것이라며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중증, 중등증 격리 병상에 입원해 있는 경증 환자에게 일반 병상 이동 사전 권고를 내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기준 검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준중증, 중등증 병상 환자 가운데 산소 치료를 하지 않는 731명에 대해 일반 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 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준중증 병상은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입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에는 중등증 환자가 주로 입원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때는 빛을 가급적 차단하고 손가락을 깨끗하게 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혈액 산소 포화도 측정기 사용법과 안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호흡기관으로 산소가 우리 몸에 적정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95% 이상이면 정상으로 판단하며 평소 수치와 다를 때는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투표를 마친 뒤에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나 격리자 관리 방안에 대해 만약에 격리 장소에서 이탈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향 반장은 확진자 중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안내문이 나가는데 투표가 끝난 다음 즉시 귀가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750만 명의 홍콩은 이번 주에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100명이 넘어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통제 위주의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주에 홍콩 칭이 섬에 완공된 코로나19 경증 감염자 치료시설입니다. 4,000개의 병상을 갖춘 이 임시시설은 중국의 지원으로 단 일주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全心全意向下一心共同努力去打这个抗疫战这个决心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에서 봤던 이런 임시시설은 현재 홍콩에 8개나 급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100명대였던 홍콩의 하루 감염자 수는 이번 주에 5만여 명으로 500배나 급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100명이 넘어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6배 정도 많습니다. 중국은 방역 지원을 이유로 전문가와 의료진 등 수천 명을 이미 홍콩에 파견했습니다. 我们利用科学，大家团结一致，一定能够战胜这次疫情。 중국에서처럼 홍콩도 조만간 750만 명 전 시민 핵산 검사를 강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봉쇄할 계획은 없다지만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이동 통제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但係某一種程度限制一個外出，從而達至嘅目的咧係大幅壓縮人流。 중국은 홍콩행 직행 화물 열차도 10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검사 장비와 보호복 등 의료용품과 신선식품을 신속 지원한다는 명목입니다. 본토에는 홍콩의 방역 지원 인력 9,000명을 추가로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홍콩에 중국의 통제식 방역이 이식되면서 이 홍콩의 중국화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송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이후 11월 3.8%, 12월 3.7%에 이어 올해 1월에는 3.6%로 3%가 넘는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공업 제품 가격이 5.2% 오른 가운데 휘발유는 16.5%, 경유는 21%가 상승했습니다. 5달째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5년 만에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함께 사료용 곡물 등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관세 인하 방침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네온, 클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하여 3월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을 기업체나 농가에 보급하는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합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의 발전과 또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데 이어 앞으로는 농업 관련 산업의 도약도 기대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농가에 등장한 로봇 차량. 때에 맞춰 스스로 움직이며 사료를 받아 소들에게 나눠줍니다. 일명 사료급이 로봇인데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2016년 개발했습니다. 영양이 고루 들어간 맞춤형 사료를 힘 안 들이고 공급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4, 5일에 1시간씩 TMR 배합기에다가 원료만 투입해주면은 그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6년근 인삼을 수확해 9번 찌고 9번 말리는 기술로 흑삼을 만듭니다. 이 기술 역시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는데 기술뿐 아니라 자금 지원까지 받아 연간 매출이 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실용화 재단에서 기술 이전이나 또 창업 자금이나 또 기기 부분에서 지원 사업을 해줘서 사업하는 데 도움되고 있죠. 2009년부터 최신 농업 기술을 농가와 기업체에 이전해온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1,800여 건의 기술을 기업체와 농가에 이전했는데 이전한 기술의 사업 성공률이 43%에 달합니다. 특히 농식품 분야 벤처 창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1조 500억 원의 매출 창출과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첨단 선진 기술에 기반한 농식품 산업의 육성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국내 농업 관련 산업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까지 1시간 늘리면서 거리 두기를 다시 완화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6만 8천여 명이나 늘면서 2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9일 대선 날에 23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했던 예상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방역이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이제 1시간 정도 늘어난 효과가 전체 전파의 6% 정도를 증가시킨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방역 완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방역 패스도 중단되고 이러면서 전파가 좀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등교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확진자의 절대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방역 완화 분위기가 확진자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또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요. 검사 양성률입니다. 이 검사 양성률이 급증을 했는데 전날 검사 양성률이 30.5%였는데 하루 사이 51.3%로 20%나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실제로 이제 이 유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등교를 시작하면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신속항원 검사 권고 과정에서 양성자들의 PCR 검사로 이어지는 숫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러면서 실제 이제 PCR 검사를 받는 대상들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 PCR 검사를 받다 보니 이 PCR 검사의 확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주일 새 하루 사망자 수가 최다 기록이 3번이나 경신될 정도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조금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을 한 그런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0.18%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확진자 중에 14 내지 15%는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런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도 치명률이 0.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60대 이상에서 미접종 상태인 분들은 치명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자도 절대수의 증가와 함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양상인데요. 네.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행의 정점이 지나는 시기부터 1, 2주가 더 지나고 나면 위중증 환자 수도 정점을 이루게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거든요.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가 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그러니까 밤 11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완화 정도와 시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서 10시 연장할 때도 6% 정도의 전파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11시까지 이 시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역시 전파의 양적 증가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유행의 진폭이 더 커지면서 이 확진자 발생의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같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위중증 환자도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대응 체계는 상당한 부담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미크론 변이는 지금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증상의 종류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발열이 심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인후통이라고 그러죠. 목이 네. 많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몸살 감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이 코로나19 감염을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이런 증상들이 하루 이틀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빠르게 받아보는 것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투표 관련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나오고 PCR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따로 마련된 확진자 투표 시간이 아니라 일반인과 같이 투표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정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확진자와 일반인이 섞이게 될 수도 있는데 투표소에서의 감염 위험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투표소 공간이 협소한데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 밀접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방역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가 또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투표하러 갈 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지금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내부 균열이 심각해 지진 등으로 무너질 경우 방사능 유출로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핵연료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오염수는 계속 늘게 된다며 해양 방류를 포함한 일본 정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수소 폭발이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내부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진 구조물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밝힌 폐로 작업 기간 40여 년 동안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地震で崩れてしまうと大惨事になってしまいます。燃料棒1本だけでもですね、100メートル離れていても遮蔽がなければですね、そこに数時間いれば致死量の放射線を浴びるくらいなわけです。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도 폐로가 진행되는 기간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 찌꺼기에 닿은 냉각수와 지하수 등이 결국 오염수가 되는데 이 찌꺼기를 언제 다 빼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1000톤에 가까운 찌꺼기 중 지금 로봇팔을 이용해 꺼내려는 것은 1g 수준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すぐに限界に達してしまうと、せいぜい一番手の届きやすいところのサンプルをちょっと取って終わってしまうだろうと、全くこの価値のない活動だと。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계속 늘어날 오염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성 없는 계획을 고수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 방류를 포함해 폐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s a fantasy approach to trying to basically discover that this thing doesn't exist. It clearly exists as an enormous problem, and the people of Japan need to be told the truth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the 그린피스는 안전한 처리 계획을 세울 때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육상 보관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를 상대로 단행한 스위프트 제재는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금융 핵폭탄에 비유될 만큼 강력한 금융 제한 조치입니다. 국제무역에 필요한 달러 결제망을 차단하는 건데 자칫 화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EU는 국제 송금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키로 하면서 핵 공격에 비유했습니다. SWIFT, c'est l'arme nucléaire financière, à utiliser toutes les armes financières nécessaires, sans exception, contre la Russie de Vladimir Poutine.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개국, 은행 만여 곳이 참여하는 달러 결제망입니다. 여기에서 잘려나가면 외화 순환의 동맥이 끊기고 사실상 국제 교역도 할 수 없는 경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유의 26%,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EU로선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EU가 러시아은행 7곳을 스위프트에서 내쫓으면서도 에너지 대금 결제 은행 2곳을 예외로 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부터 스위프트 제재에 대비해왔습니다. 국제교육에서 달러 결제 비율을 꾸준히 줄였고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엔 암호화폐를 활용한 디지털 루블을 시험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독일과 스위스, 벨라루스 등 외국은행 23곳이 참여하는 독자 금융결제망을 구축한 겁니다. 앞서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 패권에 도전한 중국의 자체 국제 지불 시스템과도 연결됩니다. 코인 쪽에서는 그 유명한 리플이죠. 리플 회사가 이 스위프트를 대체하자고 코인들을 만들고 있고. 아직 달러 기축 통화나 스위프트를 대체하기엔 미약하지만 자칫 이런 움직임이 화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규정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각 3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 당국자들과 면담해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두 나라 간 협의 과정에서 굳건한 공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현지 시각 4일쯤 한국을 해외 직접 제품 규정 적용 예외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관보에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 본부장은 특히 정부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생각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게 됐으며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기업에 긴급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가동한 기업 전담 상담 창구인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와 포드, 월트 디즈니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와 줄줄이 단절하는 가운데 러시아 신용 등급이 추가로 대폭 강등되면서 부도 위험이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자산 100조 원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내 이케아 매장이 서둘러 가구를 사려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가 러시아 내 매장 운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Очень расстроена, поэтому те покупки, которые я планировала совершать в апреле, я сегодня экстренно все скупаю. Подруга из Воронежа попросила ей тоже все скупить. Сердечко разрывается от бол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글로벌 기업의 러시아와 단절은 일상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메타, 넷플릭스, 애플, 월트 디즈니, 로열 발레단 등 주요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기업들이 앞장섰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볼보, 엑소모빌, 마스터카드, 비자 등 자동차, 에너지, 금융 할 것 없이 각 분야 주요 기업들이 줄지어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서방 각국의 강력한 제재도 이뤄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기존 BB 플러스에서 트리플 C-로 8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리플 C-는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로 국가 부도를 뜻하는 등급인 D보다 2단계 위입니다. 앞서 무디스와 피치도 국가 부도가 우려된다며 러시아의 국제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6단계씩 낮췄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이러한 경제적 혼란으로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최상위 부자 20명이 총 자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800억 달러, 우리 돈 96조여 원을 날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제재가 더욱 추가되면서 그동안 푸틴을 떠받들며 세계 각국을 누비던 러시아 부호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누르고 세계 공급망의 최대 악재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지 시각 3일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직면한 최대 리스크가 팬데믹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 분쟁과 이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는 많은 산업에서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팔라듐, 밀 등 많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자원 부국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밀과 네온가스 등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이 지난 2일에 첫 신입생 입학식을 진행하고요. 운영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네. 켄텍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설립 전부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네. 단순하게 대학 한 곳이 더 생긴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화두 속에서 에너지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또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네. 윤의준 초대 총장은 입학식에서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 또 2050년에는 에너지 분야 세계 상위 10위권 대학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켄텍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지난 2017년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후에 5년 만에 개교한 겁니다. 네. 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또 넓은 부지 선정 그리고 예산 확보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통과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개교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또 켄텍은 학부 400명과 또 대학원생 600명 구매로 운영이 되는데요. 학생들은 학과 간의 칸막이가 없는 단일 학부에서 학습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됩니다. 네.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또 수소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또 환경 기후 기술 등 5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합니다. 교수진에는 유용 IB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장과 또 복잡계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죠. 유르겐 크루스 베를린 훔볼트대 교수 등이 합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과 또 인공태양 공학 연구소를 나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어렵게 문을 연 만큼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4위로는 건축물의 붕괴 위험을 예측하는 센서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을 보면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죠. 이처럼 건축물 붕괴 사고의 원인 가운데 상당수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 연구진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작은 광섬유 센서를 곳곳에 넣었는데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광센서가 콘크리트가 굳은 이후에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콘크리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센서가 건물의 안정도를 예측하고 또 미래 붕괴 위험도 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연구팀은 31평 기준 아파트에 20여 개 센서를 심으면 건물의 균열이나 비틀림을 감지하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올해 광주의 실제 건축 시공 현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혹시 모를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반가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경북과 경남에서 50년 만에 겨울 가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4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3위를 차지했는데요. 경북과 경남에서 마늘과 양파의 생육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마늘의 경우는 잎도 적게 돋고 또 알 굵기도 예년의 절반 정도였다고 하고요. 또 양파 잎도 누렇게 변해서 수확량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영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네. 이번 겨울에 전국 강수량이 12.1mm로 예년의 14%에 불과합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올해에만 벌써 200회 가량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의 2배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가뭄이 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3, 4월쯤에는 충청도와 강원도까지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열대지방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죠. 라니냐가 나타나면서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호츠크의 해빙 면적이 줄면서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또 건조한 동풍이 자주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봄에는 산불과 함께 농작물 피해나 식수 부족까지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사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이런 이상 가뭄이 더 잦아질 텐데 세밀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2위로는 한 성형외과가 줄기세포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치매 환자에게 무허가 시술을 했다는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네. 피해 환자는 병원 관계자에게서 줄기세포를 주사로 맞으면은 6개월 뒤에 치매가 완치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복부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 과정 없이 정맥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주사제 가격이 무려 2,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취재 결과 무허가 시술이었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시술은요.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돼야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줄기세포 시술 가운데서 치매 치료 관련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줄기세포가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아직은 없다면서 이런 연구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이런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처벌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의료법상으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절박한 환자들의 마음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법상 처벌도 어렵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규정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 능력이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은 환자일수록 더 오래 지속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박완범 교수 등 연구팀은요, 변이가 나타나기 전에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16명을 1년간 관찰하고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했습니다. 중환자 8명의 경우는요, 감염 2개월 후에 모두 델타 변이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측정이 됐는데요. 5개월 후에는 5명이, 또 12개월 후에는 3명만이 중화 항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 경증 환자 가운데서는요, 이 4명 가운데 3명이 감염 2개월 뒤까지 중화 항체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2개월이 지나자 중화 항체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증상 확진자 4명은요, 감염 직후부터 중화 항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중환자일수록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해서 많은 바이러스에 인체가 노출된다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많은 자극을 받아서 항체를 더 많이 생성하고 또 이 항체들이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감염된 환자가 백신을 언제 맞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무증상이나 경증 코로나 환자였다면 신종 변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백신을 빨리 맞는 것이 좋겠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감염 후에 6개월 이내에 백신을 맞아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고 나면 항체가 생기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변이에 의한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가시광선과 자외선으로 이중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위변조 방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메타 홀로그램 2개를 합쳐 제품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 위변조 방지 장치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독이 어렵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 번호나 비밀번호 노출 가능성 또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지 생물이 영하의 온도에서 얼지 않도록 돕는 얼음 결합 단백질의 특성이 밝혀졌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미국의 남극 맥머도 기지 주변에서 채집한 박테리아의 얼음 결합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의 강성이 높을수록 체내에서 얼음 결정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얼음 결합 단백질이 세포 밖이 아닌 세포막에 붙어서 박테리아를 보호하는 현상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어떤 얼음 결합 단백질이 효과가 큰지 구조로 구분할 수 없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나 식품 등 응용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성 골수종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며 재발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대 연구팀은 다발성 골수종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일 때 세포 분열을 자극하는 세포주기 조절인자 CDK6가 암세포 내에서 늘어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골수종 세포에서 CDK6의 양을 늘리자 치료제가 잘 듣지 않았는데 반대로 억제하자 곧바로 치료제 효과가 되살아나 암세포가 죽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제1회 4대 과학기술원 반도체 인재 양성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메시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체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은 반도체 연구 분야와 인력 양성 현황을 발표했고 산업계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반도체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4대 과기원은 산업계 의견을 반도체 연구와 인재 양성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고 오는 8월에 열릴 2차 협의회에서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주소 지번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애초 아무런 경계도 표지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여기가 어딘지 누구의 땅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게 됐을까요? 아무 기준도 없는 자연 상태의 땅을 구획하고 지번을 붙이는 작업, 바로 측량인데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측량의 기원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효종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태양계 내 생명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유일한 행성 지구.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지구로부터 얻어낸 자원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토양,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순수한 그 본연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땅은 문명의 등장 훨씬 이전부터 누군가의 부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서로의 영토를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제해야만 했습니다. 지구의 표면이나 그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모든 대상물들의 기하학적 위치를 결정해서 이들의 물리적 현상이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필요에 맞춰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로 처리, 분석하는 과학기술을 우리는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측량은 땅이라는 지구 표면의 이미지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과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문화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교통의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치안은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까와 같은 전반적인 도시공학 환경 및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측량이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측량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곳은 나일 문명의 이집트, 황한 문명의 중국,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점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문명이 빠르게 등장했다고 알려진 문명의 발상지들입니다. 이처럼 측량은 문명의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문명 모두 개개인이 소유한 땅의 크기를 측량하여 그 면적에 비례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객관적인 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길이 그리고 넓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죠. 문헌상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초의 길이의 단위는 기원전 2350년 전 이집트의 펠레아모스톤에 기록된 큐빗이라는 단위입니다. 여기서 큐빗은 파라오의 중지 끝부터 팔꿈치 길이까지의 길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길이는 오늘날의 미터법 기준 약 523.5mm로 알려져 있습니다. 큐빗이 등장하는 펠레아모스톤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5년간의 나일강의 범람 수위를 측정한 것입니다. 고대의 이집트는 오늘날의 사막 환경과는 다른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핵심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일강은 물이 풍부하여 농사를 짓기에 적당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대홍수 덕분에 상류로부터 미네랄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을 끌고 내려와주는 아주 중요한 수로의 역할을 했죠. 다만 이 나일강에도 문제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예외 없이 발생하는 범람이었죠. 한번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기껏 측량해둔 토지의 경계면들을 부수는 등의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나일강의 범람에 어떤 특정한 주기 또는 패턴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에 대해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홍수가 시작될 시기를 정확하게 사전에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홍수가 일어나고 있을 때 나일강의 범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홍수 이후 유실된 땅과 경계를 이전과 같이 복원 그리고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들 중 바로 이 세 번째 문제, 유실된 땅과 경계를 다시 측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 있습니다. 기하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소스토레스 왕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각형의 토지를 제비를 뽑아 나눠준 다음 농사를 짓게 하여 매년 세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홍수로 토지가 유실되면 땅 주인은 곧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그러면 얼마만큼 토지가 유실되었는가를 측량하여 유실된 땅만큼의 세금은 빼고 나머지 땅의 세금만을 내게 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땅을 측량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밧줄과 삼각형에 있습니다. 우선 밧줄을 이용해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이렇게 넓이가 정해진 밧줄 삼각형들로 땅을 나누고 각 삼각형들 넓이의 합을 모두 합하면 그 땅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기하학을 이용해 땅을 측량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되면서 측량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혁신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배경을 맞이합니다. 봉건제도, 즉 영주가 소유한 공공사유지 개념으로부터 개인의 소유지로의 전환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대중의 관심사는 내가 소유한 땅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보다 잘 정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분위, 삼각 측량 도구 등 수많은 측량 기기들이 이 당시에 사용되었고 연구되고 개량되었습니다. 도구들의 개량은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측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을 거치고 전기 문명의 도래 이후인 현대의 측량술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을까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걸리는 시간마저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 정도이니 토지의 조사와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오늘날의 측량사들의 장비는 더할 나위 없는 정밀함과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장비의 발달은 곧 측량술의 발달로 이어지듯 오늘날의 측량술은 매우 고도로 정교하고 정밀한 측량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측량이라는 행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단위, 그리고 공간을 다루는 수학인 기하학의 형성과 발달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수학과 과학은 조금 더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데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5일 하루 외출 허용 시간인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투표소에 도착해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